네, 안녕하세요. Primately Speaking 어 너울입니다. 간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은 저 혼자 혼자서 이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싸우거나 막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는 좀 '각자 해 보면 재밌겠다, 그것도.' 싶어 가지고 한번 각자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곰곰이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이 얘기를 같이 나눠도 재밌겠지만 혼자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agroforestry라는, 한국말로 하면 홍농임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왜 이제 소개를 해 보고 싶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잘 사례가 없는 케이스인데, 기후 변화 이제 대응과 식량 확보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서 한번 소개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음. 이 방법이 이제 숲농이업이란 거를 들어보면 이제 agroforestry 하면 뭔가 숲 관련된 이야기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것은 좀 뭔가 숲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가 이제 만나는 중간 지점이 되게 숲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숲에 대해서 숲 파괴가 이제 어디서 가장 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 보면 랜드 유즈 체인지라 해서 이렇게 땅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용도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용도 변동이 되는지를 좀 살펴봤을 때 이게 숲이 농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홍농업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이게 좀 전반적으로 이제 어 숲이 왜 또 중요한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벌써 사실 2025 년인데 2023년 12월 31 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페리스 어그리먼트, 파리 협정 이제 당사국들이 이제 경연 투명성 보고서라고 해서 바이애니얼 트랜스퍼런시 리포트를 제출하는 제출일이었어요. 데드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이 첫 데드라인이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각국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감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뭔가 그동안 이제 온실가스 얼마나 배출하고 있었는지 원래 보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다만 그게 파리 협정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의한 보고였고, 그 부분은 이제 모든 이제 당사국이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Annex 1에 포함되는 그런 나라들만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Annex 1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음 developed country라고 하죠. 선진국 때만 이제 보고를 좀 하고 있다가, 왜냐면 선진국들이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에 주요 어 나라들이었다라고 해서 책임이 많다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좀 보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당사국들이 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면 가장 이제 최빈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Least developed country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국, 이런 섬나라의 이런 나라들은 쪼끔 더 천천히 내도 된다, 이제 스스로 정한 날짜에 내면 된다,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첫 보고서를 낸 날이었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미리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온실가스 배출량 이 보고서를 보면 이제 5개 부문으로 이제 나눠서 나오죠. 에너지 라든지 산업, 그리고 농업, 이제 폐기물, 그리고 마지막에 롤루CF라고 해서 어 랜드 유즈 체인지 앤 포레스트리라는 건데, 이제 토지 이용 변화 및 산림에서 나오는 이제 배출량에 대해서 보는 거죠. 이걸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보통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도 중요한 거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 룰루시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 중에서도 약 6% 정도를 전체에서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2018년도 우리나라 2018년도 배출량이면 사실 지금까지 가장 이제 제일 많이 배출한 한 해인데 우리나라 에너지 아까 그 말씀드린 5지 부문에서 총 배출량 중에 92% 그러니까 뭐 정도가 이제 에너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에서 한 8% 나오고 농업에서 3% 회의물에서 3%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 더하면 106% 죠. 그래서 106% 중에서 6%가 이제 이 룰루시프로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8년의 경우 1,100톤 정도가 이제 이 룰루시프에서 온실가스 흡수가 됐는데 어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다 흡수하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굉장히 좀 놀랍죠. 저는 어 당연히 이제 숲이면 당연히 흡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19년 데이터를 보면 50%가 그 나라의 한 해 배출량 50% 정도가 룰루시프에서 나와요. 브라질의 경우도 이제 41% 정도가 이제 배출량의 41% 정도가 룰루시프에서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경우는 아까 5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 9억 3천만 톤 정도가 이게 다 이제 CO2 이퀴벌런트라고 말하는 거긴 한데 그게 이제 룰루시프에서 나오고 브라질의 2022년도 데이터를 보면 41% 8억 어 8억 1 5천만8억 1,000만 톤 정도가 이제 룰루시프에서 이제 배출이 됩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흡수하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50% 41% 이렇게 이제 배출하는 원인 거죠. 심지어 어 이제 한 기니라는 또 나라를 한번 보면 72% 정도가 이 룰루시프 배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브라질, 기니 케이스를 다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배출원이 이 룰루시프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숲이 이제 다른 용도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지랑 목초지로 전환 위주로 되면서 탄소 이제 저장고 역할을 하던 숲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농지가 늘어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숲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건지 어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해결책 중 하나로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주제인 혼농이업입니다. 혼농이업이 에코프레스트가 좀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숲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더 약간 산에서 뭔가를 하지 안에서 하 농업 이런 걸 같이 하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혼농이업은 산림이랑 농업을 좀 결합한 토지 이용 방식으로 혼농이업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산림과 농업을 좀 결합한 토지 이용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하면서도 나무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어 왔지만 단일 경작 방식, 플랜테이션 농업이 확산되면서 한동안 잊혀졌고 여기서 문제 의식이 생긴 이후에 좀 1970년대부터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장벽이 부각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음. 혼농유업의 핵심 원리는 생태계 내에서 자연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건데요. 작물, 나무, 가축이 서로 이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성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견과류나 과일을 생산하는 나무를 농경지에 심으면 이게 추가적인 소조본도 되고 가축의 그늘도 제공하면서 토양의 수분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나무가 이제 깊은 뿌리를 통해서 이제 겉 표면을 이제 이제 소재 표면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영양분을 나무가 이제 흡수를 하고 그 나무에서 예를 들어 잎 같은 게 떨어질 거잖아요, 잎이 근데 그 잎에 이제 그런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를 이제 비료 삼아서 다른 작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물들과 나무의 상호작용이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흙농이용은 그래서 탄소 저장 능력을 이제 나무가 유지를 하면서 노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지키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흙농이용 에그로포레스트 전문가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케이스 중 하나가 흙농이목이 어떻게 보면 영농유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옥누유 태양광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밭에 이런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 발전을 통한 소득도 생기고 차가 적당한 그늘이 생기면서 이를 통해서 차에 마치 더 도와주고 생산성도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게 좀 당연하다. 왜냐면 차는 원래 나무 밑에서 자라는 식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저희가 차밭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차가 이게 가득 차 있는 약간 보석, 녹차밭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늘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차에 그늘이 돼 주는 그런 나무가 전혀 없는데 어 원래 차가 나무 밑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는 거죠. 뭐 모든 차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생태계는 자연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촉진을 하는 게 혼동이고요. 또 다른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되지만 이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몇 케이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라질에서 이제 커피 농장에서 혼농이용을 적용해서 커피나무와 함께 이제 바나나나 카카오 나무를 심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은 토양 유실을 막으면서 해충을 발생도 줄이고 다양한 작물 수확으로 농부들한테 경제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례로는 케냐에서 퍼머컬처라고 해서 혼농이업이 도움이 되는데 이 다양한 토착 작물들과 나무를 함께 심어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작물의 생산성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굉장히 또 재밌었던 혼노이와 에그프레스리 전문가분의 얘기 나왔던 게 "너가 파인애플이라고 생각을 해 봐. 너가 파인애플이면 너 혼자 있는 걸 기대하지 않을 거다. 너희 곁에 뭐 카사바라든지 그런 어떠한 작물이 함께 자라는 걸 기대할 거다." 이런 말을 한 게 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의 서로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인도 케이스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인도에서는 대나무랑 망고나무를 이제 같이 혼합해서 경작하는 방식이 좀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나무는 이제 빠르게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망고는 이제 농민들한테 추가적인 소득원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네 케이스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지속 가능해지려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희가 포기해라. 농작물 키우는 것보다 숲을 지키는 게 먼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소득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작물을 얻으면서 호주에 나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수익원을 다각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게 그냥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후 변화 대응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더불어서 사실 나무가 없어지는 게 기후 리스크에 적응에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혼농 위험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토지 이용 변화가 있잖아요. 토지 이용 변화가 를 보면 농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나라들은 농지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쩔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식량 생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로 이제 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테이션, 단일 경장 이거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토지 이용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문제 중 하나가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이제 토지 이용 변화가 중 80%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80%가 대부분 농식품 수출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주 원인 중 하나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숲을 개간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제 이제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농산물을 근데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이제 숲을 개간하거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오히려 개간된 땅을 나무를 심고 숲으로 다시 바꾸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지는 결과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좀 불평등하다고 이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국가들에서 다른 나라에 이제 좀 잘 착취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혼농 임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이용 변화가 또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네,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혼농 임업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오늘 테이크 홈 메시지로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숲을 보존하면서도 나무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이런 기술인 혼농임업과 같은 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게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요. 지수님 없이 혼자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질문을 주고받는 티키타카 같은 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어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또 다른 메시지는 올루시프라고 하는 아까 토지용 변화, 숲 관련된 온실가스 이제 배출원이자 흡수원인 이 부문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선진국 이런 곳에서는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가장 큰 배출원으로 작용을 하고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게 되게 하기 위해서 숲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술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중 하나로 오늘 훅농이법을 좀 소개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언제든지 궁금하신 건 또 댓글이나 뭐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음 에피소드로도 이제 지수님이 혼자 하실지 저희가 또 같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Climately Speaking
너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